함께하러 가는 팟캐스트 디스펙트 74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맡고 있는 이재문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박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철입니다. 밝게 하래요, 밝게. 주제가 너무 무거워. 네, 디스펙트 오늘 방송은 그 영화와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영화 그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영화 암살,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과 함께 그 영화 베테랑이 곧 관객 1000만을 돌파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007년 서울 남대불가차서에서 김승현 보복 폭행 사건을 취재했던 한겨레 하호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도 한겨레 하호영 기자라고 소개하는군요. 그럼 어디 기자라고 노동조합 소개합니까? 소속. 예. 한겨레 노동조합 소속.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겨레 신문 노동조합에서 미디어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평범한 기자들하고 좀 다르죠. 전 기자 국장입니다. 아니야. 신분이 기자예요? 지금 뭐예요? 기자 아니지. 신분. 근데 나갔는데 보통 이렇게 녹음할 때는 그렇게 도끼는 뜯고 서로 하시나요? 헬리고 나간대 뭐. 당황스럽네요. 우리 여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예. 예, 제가 밖에서 팟캐스트만 녹음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왜 밖에 나가서 하세요? 한겨레에서 하는 거 부르질 해야지. 않아요.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르지 않아. 한 번 녹화하면 다시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파파이스 최근 한 2년 전에 하고 안 부르더라고요. 파파에서 안 나가요? 파파이스 나갔죠, 예전에. 아, 그러니까 요즘에 안 나가? 요즘에 안 나가죠. 전국구 못 고정하잖아요. 전국구. 청수랑 캐릭터 겹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랑요? 총수랑 겹친다고요? 영광이다. 악플 달리고 지금 작정을 하셨군요, 지금. 가뜩이나 악플 많던데, 여기. 어? 예, 그래도 하호영 기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럼요.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겨레에서 가장 많은 부서를 경험한 기자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장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다시는 녹화 안 부르듯이. 계속 튕겨나가는 거죠. 다시는 최근에 무슨 그, 말이죠? 한 후배가 위아래가 없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던데. 노현웅이죠. 네, 왜 위아래가 없어? 뭐 부장도 없고 후배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2007년 당시에는, 경제부에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막 남대문서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 있을 때는 심지어 한화 출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제가. 기대가 되나요? 이제 눈빛이 좀 풀어지네. 초점 그만쳐. 이제 좀. 자기소개 좀 하라니까 딴 데로 치지 말고. 자기소개를 하세요. 신자차 기자고요. 그 정도 할까요? 나이 되게 많잖아요. 나이는 많습니다. 75년생?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시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 좀 풀어낼까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 영화 베테랑 본 기억이 좀 가물해서 어쨌거나 그 실명으로 해도 되는 거죠? 어떤 거를? 네, 김동원. 그럼요. 김동원. 네, 김동원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계속 봤죠. 네. 그리고 김동원이라 하면 김승현 회장의 아들 말씀하시는 차남. 거죠? 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네. 뭐 그런 느낌들, 네. 재벌을 옆에서 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베테랑 보셨어요? 네, 봤죠. 왜 당황하세요? 나를 이렇게 다들 의심하죠? 어? 다 거짓말 같아, 그죠? 합시다. 예. 예. 밖에 또 저희 그 청취자분이 오셔가지고. 정치 아니고요. 저희 경영관리직 수습들입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치다면 좋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박현철 기자가 그 간략하게 그 영화 베테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베테랑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고 아직까지 1000만 돌파라고 산다고 하지만 아직 안 본 분도 계실 테니까 류승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베테랑이에요. 오늘 7일이에요? 27일입니다. 27일인데 아마 27일이면 아마 관객이 한 940만, 950만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주말쯤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이재원 기자가 잠시 설명했지만 200억이 들어갔다는 암살 그리고 뭐 나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하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사이에서 이 정도 기록을 낸 건 엄청난 거죠. 내용은 재벌 2세의 갑질을 타도하는 형사들의 이야기고요. 뭐 흥행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는 게 재벌 갑질을 대리 응징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모티브가 된 재벌들의 개갑질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보면 영화 속에서 정웅인 씨가 이제 그 역할한 캐릭터죠. 그 화물차 기사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간 1인 시위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하청업체 사장하고 이렇게 둘이 싸우게 시킨 뒤에 뭐 이제 맥값을 주는 그런 사건인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이제 박현철 기자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 사건은 2010년 11월 달에 그 세상에 공개된 사건이었고요. 당시 MBC 2580 일요일 날
저녁에 보도를 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보도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네. 그 주인공은 최철원 당시 전 M&M 대표라고 해서요. 이 최철원 씨가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SK 창업자의 조카인 셈인 거죠. 네. 이분이 자기 사무실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러 온 노동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죠. 이 고용 승계 이런 부분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화물차 업주라는 것도 똑같죠. 상황은. 네. 화물차 업주에서 자기 화물차를 M&M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 자기 화물차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인수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나 봐요. 네. 영화는 밀린 임금 때문에 체불임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네, 비슷하죠. 네. 네. 그 사람을 불렀어요. 뭐 영화에도 보면 기분이 나빴나 보죠. 자기 회사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니까 불러서 때렸어요. 뭘로 때렸죠?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네. 뭐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13대를 때리고 네. 때리면서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초반에는 때리다가 당연히 야구 방망이로 맞으면 누구나 다 막 몸을 움츠리고 뭐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겠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대당 300만 원이다. 네가 계속 아파하니 그런 식으로 해서 13대를 때리고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2장 던진 거죠. 네. 이게 맥값이다. 라고 해서 그 유 씨가 2580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이 얘기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영화로 좀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좀 등장하는데요. 네. 애초에 그 야구방망이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는 그렇게 때렸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면 정웅인 씨 입에다가 휴지를 넣잖아요. 네. 휴지를 집어넣고 때린 세대가 300만 원짜리예요. 아, 네. 그런 다음에 그거에다 대고 파이트머니라고 한 거예요. 파이트머니. 그러니까 예. 이제 휴지를 집어넣은 거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재갈을 물린 거잖아요. 재갈 물리는 거 플러스 네. 아시겠지만 이제 권투에서 실제로 이 마우스피스를 물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물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마만큼 그 현실에 좀 기반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유아인이 불한 조태호라는 캐릭터가 그 하청업체 사장에게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직접 본인이 때리기도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과 그 정웅 씨가 불한 캐릭터 둘이 싸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은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 다르긴 한데 또 네.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냐면 네. 이때 문제가 생긴 게 이 화물연대의 소속의 물산지부장이었거든요. 네. 이 당사자가요. 네.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중간에 원청 하청 문제가 있었죠. 네. 그걸 은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건을 취재했던 사람들은. 네네. 예. 이 건이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 그 누구야 황정민이 분한 예. 형사와 그리고 조도철 형사요. 재벌 2세 그 누구야 좋대요. 걔랑 엮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영화 속에서. 네. 조태호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왜요? 어감이 똑같잖아요. 조태호. 조태요? 조태호. 이거 삐 처리하나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편집자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예. 이거 내보내면 뭐 잘리나? 뭐 그런 거 없지? 약간 욕 같잖아요. 조태호.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철원 씨가 연루된 그 맥가 폭행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김승현 한화회장에 등장하는 보복 폭행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뭐 역시 박현철 기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 아들 때린 놈 누구야? 라면서 등장해서 뭐 이 주점 직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던 그런 사건인데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가 게스트로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제. 예. 디테일한 거 중심으로. 디테일한 거 중심으로. 8년 전이라서 좀 모르는 분들 계시긴 해요. 예, 예. 때는 바야흐로 3월 8일이에요. 2007년도. 네. 예, 오전 7시에요. 그러니까 날 새서 술을 마신 거예요. 네. 그렇죠. 김승현, 차남, 김동원 씨가 네. 친구들과 함께 가스통. 실명 까나요? 까. 좋습니다. 청담동 가스통에서. 가스통에서. 네, 가스통에서 마셨습니다. 청담동 유명한 술집이야? 예, 네. 유명한 술집입니다. 보통 3차로 유명한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6시나 7시쯤 가는 술집이에요. 새벽. 예. 네. 거기에서 보통 통로에서. 그 시간에 드시나요? 저 말고요. 김동원 씨가. 거기에서 지나가는 바로 옆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그 통로가 좀 좁았어요. 네. 어깨를 부딪히죠. 그러니까 걔들 먹고 나오고 김동원 먹고 들어갈 나오고. 갈 때인 거지. 정확진 않아요. 정확치 않아? 어쨌든 계단에서 부딪혔어요. 모든 싸움의 시작은 어깨 부딪힙니다. 그렇죠.
어깨에 부딪혔고 심지어는 그때 어깨에 부딪힘과 관련된 사례들 모아서 기사도 쓰고 그랬어요. 왜냐면 기사를 쓰는데 기사 사례가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어깨를 부딪혀서 그렇지. 폭행이 많이 일어난 싸우잖아. 재벌들이 많았어 그때. 아, 재벌들이 많아. 재벌들이 어깨 말싸움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깨가 부딪혔어. 그래서 일로 와봐 이랬겠죠. 그랬는데 조태호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김동원 이 친구도 굉장히 자존심이 셌나 봐요. 네. 드립 다 덤빈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누구였냐면 그 술집 이름 서울클럽, S클럽 북창동 서울클럽 종원들이었죠. 네, 북창동 지금 없어졌잖아. 네, 지금 없어졌어.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창동에 있는 그 서울클럽의 종업원들이었어요. 네. 종업원들이고 종업원들이 글로 가서 술 먹으러 갔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회포를 풀려 간 거죠. 이제 네. 일 끝나고. 일 끝나고. 예. 그 친구들도 말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아주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조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조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차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튼, 어깨가 부딪힌 네.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쪽에서 이렇게 덤비니까 한 번 가슴을 밀었다라고 그래요. 가슴 밀었다? 예, 가슴을 밀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후에 밝혀진 건 그게 아니었는데 가슴을 밀었다고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지면서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거예요. 김동원 씨가. 눈을, 네. 눈을?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거예요.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얼굴이 멍이 들었잖아요. 멍이 들어서 보통은 그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아빠를 찾아가요. 네. 그래서 김승현 회장한테 아빠 나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회장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회장들 같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주에 얘기를 해서 이거 뭐 얘기를 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모르는 일이죠. 근데 김동원은 몇 살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20대 초반이었죠. 22살로 기억하는데. 22살. 네. 예, 맞나요? 예. 22살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20대 초반인데 좀 알만큼 안 친구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했어요. 네. 예일대를 다녔거든요, 당시에. 예일대를 다녔고, 그렇죠. 서울대, 당시에는 서울대 이제. 교환학생인가요? 아니면 무슨 방문학생. 방문학생 비슷하게. 예. 여기 방문학생. 정유경 기자가 또 그것과 관련돼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알만큼 안 친구가 아빠한 찾아갔고, 아빠가 참지 못했죠.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또 호연지기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권투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세계 권투 뭐 부회장도 하고 아, 그랬어. 그럼요. 그래서 가죽장갑을 손수 끼시고, 네. 그리고 평소 경호원들 한 3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30여 명과 같이 그 청담동 가스통 가스통에 갔죠. 예. 그래서 당사자들 불러와라. 그 날짜는 언젠가요? 그게 당일입니다. 당일 저녁입니까? 당일 저녁입니다. 그렇지. 네네. 7일 아침에, 8일인가? 그러니까 8일 8일 아침에 그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고 나고, 저녁에 바로. 저녁에 바로 간 거예요. 그 네.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업원들을 불렀고 종업원들이 찾아와서 종업원 4명이 찾아옵니다. 네. 4명이 찾아와서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청계산으로 찾아갑니다. 네. 청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일은 아니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종업원들 진술은 그래요. 당시에 파이프도 있었고 쇠파이프도 있었고 그 사시미 칼도 있었다. 사시미 칼이 아니고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도 있었다. 난 사시미 칼도 등장해. 사시미 칼은 차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막 열심히 그 주변 경호원들이 종업원들을 막 때릴 때 사시미 칼 차고 그렇죠. 있는 사람도 봤다는 증언이 나왔었지.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엄혹한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지 않은 디테일이죠. 맞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억울한 생각이 들었냐? 그 중에 때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밀친 아, 사람이 그래요? 없었던 거예요. 예. 전계산에 데리고 간 애들 중에 네. 때린 사람이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그 중에 맞다 못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는 뒤늦게. 거예요? 대체? 거의 뭐 학생운동 시절에 고문당하다가 그렇죠. 고백하는 거랑 뒤늦게. 비슷한 수준이네. 이게 고변이죠, 고변. 네.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들이 이 중에 나 때린 사람 없다고. 어? 아들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들이 있었죠. 그것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들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지목을 못하는 네, 그래서 지금 정유경 기자가 말한 보도도 나왔고 제가 말한 보도도 나왔어요. 아, 그 당시는 당시에, 사건이 굴러갈 때는 막 여러 가지 보도가 그렇죠. 혼재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차를 돌려요. 그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서울클럽이죠. 네. 거기를 찾아가요. 네. 서울클럽에 찾아간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검은색 그 에쿠스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본 그 북창동 주변의 주민이 대통령이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진술을 받았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위세를 떨치며 진입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때린 당사자가 윤하무 계시거든요. 네. 윤 씨를 불러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폭행이 시작됩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때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112로 신고를 해요. 네. 112로 신고를 하면 기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록이 무조건 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첩보 보고가 들어가고요. 네.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한화 김승현 쪽 한화 김승현 차남 쪽 사람들이 와서 쇠파이프로 구타를 한다. 신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신고를 한 구체적으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신고한 것은 비밀로 해달라.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북창동이 한화 본사 바로 나발이기 있죠. 때문에 그렇죠. 종업원들이 다 알아요. 그럼요. 맞아요. 4분 만에 태평로 지구대에서 2명의 경찰이 찾아옵니다. 2명. 예. 네. 베테랑이도 나오죠. 실제로 그런 지구대에 있는 경관들은 몸을 굉장히 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이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옆방 문을 열고 나가요. A라는 방에서 지금 구타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백요실. 네. 그 옆방 문을 한번 열어보고 나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은 며칠 동안 잠잠해집니다. 정인가요? 예.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 말 길어. 이거 편집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1부, 2부로 이미 10시 반이야. 뭐가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뭐 그 음악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내용 자체가 어제 재밌는 내용이라서 예,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시에 그러면 그 이 사건이 은폐되어 있다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은 연합뉴스가 썼죠. 그거는 조금 뒤고요. 네. 드러나게 된 계기는 3월 8일 날 시작됐고 3월 12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네, 보통 112 신고가 되면은 경찰들은 첩보를 싹 수집을 하고요. 그럼요. 네, 그것을 누군가가 인지에 수사하지 않을 때는 그 나발에 있는 나발의 표현 써도 괜찮나요? 잘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네, 그 구역에 있는 네, 구역에 있는 그 나발에 있는 경찰서 그리고 뭐든지 다 아는 광수대 네, 심지어 검찰 왜냐하면 경찰 첩보는 거의 검찰도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될 만한 사건이면 이 모든 검경이 다 덤벼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덤빈 게 남대문 경찰서 네, 형사과장 강요원, 강대원. 강대원 유영철 사건은 아주 유명한 남대문에 형사과장이 없어요. 형사과장이 없어요. 수사과장이 수사과장이 형사과장 같이 하죠. 같이 예. 합니다. 네. 알게 됐죠. 알게 됐고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알게 된 거는 광수대. 네. 오영승 경위. 그렇죠. 오경이는 실명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네. 그 오경이가 알게 됩니다. 오경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첩보. 네. 첩보가 굉장히 밝은 걸로 유명하고 그분이 그 체육을 전공했어요. 네. 실제로 서울대 나오죠. 예, 서울대 나왔어요. 실제로 황정민처럼 덩치가 굉장히 좋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그 범인 검거를 잘하는 걸로 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광역수사대에 보통 좀 그렇게 좀 능력 있는 경찰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하죠. 제가 광역수사대에 검거를 하는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베테랑 부분 시작하면은 막 무술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광수대 형사들이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그냥 전원수도. 베테랑 카드 이렇게 쫙 펴는 그 봉이 나오잖아요. 삼단봉 있죠. 삼단봉 쫙 펴서 네. 일로 와 이러면 아무도 도망 못 갑니다. 네. 왜냐하면 광수대가 얼마만큼 그 현장 장악력이 좋은지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미 광수대 형사들이 간 거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현장에 2명 있으면 그 밖엔 한 수십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실제로 2명밖에 없는데도. 네. 그래서 일로 와 해서 저거 타 하면 저거 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경이 같이 원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범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첩보 또한 그 사람들한테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렸죠. 그리고 알았죠. 그래서 광수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12일에. 보고를 하니까 광수대장은 기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경찰청 직속 직속 산하 소속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까지 보고가 됐겠죠. 네. 네. 실명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앞에가 그때 수사부장이었나? 수사부장. 한기민 형사부장. 한기민이 형사과장. 여기서 이제 최기문 등장해도 되나요? 그럼요. 등장해야죠. 네, 최기문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야 최기문이 등장합니다. 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었어요. 네. 12일 날 이 첩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았는지 아니면 후에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동시에 발생했는데 이거를 알고 바로 이 직계 라인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서울청장, 당시 홍영기 청장, 그리고 김갑비의 수사부장, 그리고 한기민 형사과장, 당시 장이곤. 네, 남대문 경찰서장까지. 네. 그래서 광역수사대에서의 수사도 지지부진해지고 동시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진행했던 강 과장이 진행했던 수사가 스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2일부터 14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열흘이 지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찌라시가 굉장히 빠른데 그때는 이렇게 찌라시가 빠르진 않았어요. 네.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했고요. 일보를 연합뉴스 당시에는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 뭐 H그룹, H그룹이라고. 네, H그룹으로 처음은 A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A였던 것 같은데. 네, A그룹의 회장의 폭행 연루설로 처음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회장이 폭행에 연루됐다고만. 예, 하지. 1보, 2보가 다 달라요. 네. 예, 그래서 1보로 그렇게 떴고, 당시에 이제 제가 영등포 강남 관할이었는데, 애초에 그 관할이 강남이었던 것으로 나와요. 강남이었던 것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남대문서로 가게 되죠. 네. 예. H그룹이니 김승현 회장이니 하면서 연루가 보도되기는 4월 말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월 26일 날 라고 하는데 거의 2달 정도가 지난 한 시점입니다.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3월 8일이었어요. 3월 8일. 거의 2달이죠. 4일 아니면 5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4월 26일 날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네. 판결에 하나 회장 폭행 사건 침묵하는 이유. 네. 그래서 했나? 아, 침묵했어요. 리드가 뭐냐면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 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사흘째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익명 보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중 유족 눈에 띄는 언론사가 있다. 한겨레 신문이다. 한겨레는 그동안 재벌 세습 부도덕에 비판을 신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넘은 상황에서 상당수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한 꼭지의 기사도 쓰지 않고 있다. 익명으로도 아예 안 썼다는 아예 안 썼어요. 이 기사가 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얘기 나왔죠. 지금 나간 게 뭐죠? 아예 실명 일면톱에. 예, 일면톱에 김승현, 그날 김승현 한화 회장이 직접 때렸다는데 이게 일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세 면을 늦었던 펼쳤던 거예요? 거야. 예, 3면 펼쳤어요. 왜 이렇게 늦었던 거예요? 저도 그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네. 처음에 첩보 보고가 나면서 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가 이 사건에 붙었는데 네. 익명 보도를 하지 말자라고 네,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네. 그리고 팩트가 확인되면 몰아쓰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네. 미디어 오늘 기사 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겠지. 뭐 인터뷰도 했는데. 뭐. 그리고 황상철 내부에서는 팀장 인터뷰가 다 실렸구만. 당시 황상철 기자였죠. 캡이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쓰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익명으로 확인된 나서 만큼 확인된 만큼 웬만큼만 쓰자. 확인된 만큼만 쓰자. 그런데 욕먹으니까. 당시에 이제 편집국장이 김종구 편집국장이었죠. 아, 그랬나? 과감한 예. 타입이시죠. 그래서 면은 충분히 줄 테니까 모두 확인되면 한꺼번에 쓰자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김승현, 한화, 폭행 모두 다 구체적으로 썼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제가 이 보도를 봤던 날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완전 멘붕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타사에 국민일보 있었는데 국민일보 종로 출입 기자였거든요. 아침에 신문을 딱 폈는데 어우 세면인가를 펼쳤더라고요. 예, 3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진술로. 예. 그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당시에 서울신문에 있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이런 보도 보면 아침에 저는 그 당시에 마포경찰서에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마포경찰서가 광역수사대도 이렇게 관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김승현 회장 사건에는 당시에는 수습들을 제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남대문 경찰서 관할은 바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저희 팀의 부팀장이 역할을 하면서 수습들을 데리고 이제 취재를 했고 저는 다른 사건은 그때 기획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신문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 아침을 딱 펼쳤는데 이 사건이 확 이렇게 모든 게 확인돼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럼 현장 기자로서는 이게 와 정말 탁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정확스럽죠. 그러니까 네. 이게 드러난 정도가 어느 정도로 드러났냐면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의 구체적인 멘트들.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까 이놈들도 눈 좀 맞아라. 이러면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두 팔이 붙들린 피해자를 가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팩트잖아요. 네. 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거의 공소장 쓰는 수준으로 그렇죠. 쓴 거죠. 제가 이거 하면서 판결문도 읽어봤는데 우리 첫 보도와 판결문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야, 뭐 저희도 바로 다음날 맞은 사람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황당한 얘기고. 상당하죠. 황당하죠. 왜냐면 이 맞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 국민일보 사건팀 종로 출입 기자의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승현한테 맞았다. 라고 자기 친구가 얘기했다고 3월 9일 팀 회의 때 얘기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놈들이 김승현을 어떻게 알아? 설마 그랬더니 김승현이 그 선배 얘기가
그래서 나도 물어봤는데 애들이 맞고 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답니다. 아, 그 얼굴 라고까지 같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강대원한테 남대문 출입 기자인 지오일 바이스가 전화를 했는데 강대원이 부인했죠.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지오일 바이스가 검찰 조사도 받았고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그 10시에 드라마 있잖아요. 그 어셈블리. 네. 어제 본 장면인데. 네. 그 정재영이 그때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전화를 했으니 나 대통령이요 그랬을까요? 정재영이 뭐라고 줄 알아? 나는 버락 오마봐요. 안 믿는 거죠.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거지 뭐. 그건 현실감이 좀 없긴 하네요. 보통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전화 안 하죠. 십상시들이 있는데 뭐하러 직접 하겠습니까? 네. 요즘은 대통령이 전화는 안 하죠. 보통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넘기죠. 네. 지금 뭐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온 것 같고 얘기 싹다 해버렸어. 제값 치렀을 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 아,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김응수 씨가 분한 역할인데, 기업에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전 경찰 출신,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경찰 쪽에다가 약간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최기문 경찰청장. 최기문 청장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보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경찰청장까지 한 양반이 네. 한 사람이 왜 건설사 고문으로 갔을까? 네. 사실 경찰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해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법원장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업체로 가지는 않아요. 물론 업체로 가기도 합니다. 삼성으로 가기도 하게 하는데 가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다들 그냥 개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은 대부분 경찰청장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젊습니다. 생각보다. 50대 중반,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럼 그때 그만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업체 고문 자리. 네. 특히 건설사 고문 자리. 왜냐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온갖 청탁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막아줄 수 있는 자리로 가요. 특히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 한화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한화증권이 있고요. 한화생명이 있고요. 좀 멀지 않아 한화 본사도 있어요. 그 안에 경찰청도 들어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서울경찰청도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어찌 보면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경찰들 개인으로서도 사실 바라고 어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생계와 관련된 일종의 스폰서. 생계형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찰들의 어떤 특수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최기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최기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청장까지 하고 나면 국회로 많이 가거든요. 그 직전 청장이 허준영이잖아요. 그렇죠. 허준영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죠. 맞습니다. 안철수가 붙었죠. 네네. 근데 그런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 건설사 그만큼 하는 그런 안철수요? 그릇이 안 되거든요. 안철수로 붙었다고. 안철수랑 붙었다. 허준영이 안철수가 붙었죠. 당시 말고요. 나중에. 최근에. 이후에, 나중에. 최근에. 네. 그 정도로 허준영은 최근에. 그만큼 이른바 말하는 보수 쪽에서 네. 허준영은 인정을 받았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찰청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난 이유가 농민 시위 때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2명이 숨졌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물러나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랬던 인물이라서 이후에 이제 그거를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누리당에 가서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최기문 청장은 그런 정도의 그러지 못했죠. 그런 그래서 이제 그릇도 하나로 되지도 않고요. 예, 네, 고문으로 갔고 본인의 역할을 사실 이렇게 찾은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서울청장이라고 해봐야 최기문 청장 후배고 네. 그리고 수사부장, 형사과장도 다 그 라인이에요. 그렇죠. 핵심 네. 라인이에요. 네. 경찰의 핵심 라인들은 서울청 그리고 그 관련된 수사 라인들. 남대문 서장도 흔히 말하는 사대문 안에 들어있는 경찰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라인을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특히나 남대문 경찰서장은 고등학교 후배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무마하기 위해서 13억인가요? 물론 드러난 돈만 이 정도입니다. 네. 13억 정도가 동원돼서 금품이 살포된 것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하영 기자가 말씀하신 중에서 요 내용이 좀 나와서 보통 검찰이나 법원장들이 그만두면 이제 기업을 안 가고 이제 로펌이나 아니 변호사 개업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철원 사건에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부장검사가 나중에 결국은 사표를 내고 SK 기업으로 간 것도 하나 있었죠. 그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철원 사건을 담당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일단 최철원 씨는 어떻게 됐냐면 최철원 씨도 김성현 회장이랑 똑같습니다. 1심은 실형 징역 1년 6월이 나왔고 항소심은 당연히 집행유예 3년에 뭐 사회봉사 좀 붙어가지고 풀려났는데요. 최철원 씨가 항소심 선고가 2011년 4월 6일이었는데 항소심 선고 난 뒤에 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한 달 전쯤에 그 최철원 씨한테 맞았던 네. 그 유아무개 씨를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 또는 일반 교통방해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기소를 한 거죠. 네. 한 명 서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리하자면 그 기소한 당시에는 알려졌던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이렇게 끝나고 이제 네. 최철원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네. 알려진 거죠. 네, 네. 그 전에 알려지면 혹시라도 선고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이 피해자 최철원 씨한테 맞았던 사람을 기소한 사람이 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였고 4부의 부장검사가 박철이란 검사였어요. 네. 그 검사가 그해 9월, 4월 달에 선고를 하고 그 기소는 한 달 전에 네, 했다 그랬고. 2011년 예. 9월입니다. 2011년 9월에 사표를 냈는데요. 보통 사표를 내면 변호사 개업을 하잖아요. 네. 이분은 개업을 안 했어요. 개업을 안 하고 사표를 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갔어. 뭐 공부를 하고 갔는지 뭐 쉬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이듬해 1월에 2012년 1월. 네. 대기업에 입사를 해요. 당연히 변호사니까 뭐 사내 변호사 이런 고문 뭐 법무팀으로 아까 얘기한 뭐 들어갔었는 그런 거죠. 거 비슷하게 입사를 했겠죠. 그 대기업이 SK그룹이었어요.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화에도 정웅인 씨를 업무방해로 거는 시나리오가 그 유해진이 보고를 하죠. 네. 그렇죠. 이런 대응 방안이 있다. 네. 네.